2021년 9월 24일입니다. 실방 말고 실방에서는 이제 여러 우리 시청자들 답변도 해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같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1시간이 좀 짧아갖고 이제 이렇게 동영상 녹화해서 올리는 것도 예전엔 가끔 했었죠. 근데 요새는 못했는데 가끔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죠. 근데 편집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서 못했었죠. 뭐 여건 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오늘도 아침 라디오 이렇게 쭉 스캔해 봤는데 들을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사실 왜곡하거나 정치인들 헛소리 하거나 또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원래 정치가 그런 거지만은 주제 몇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어갖고 사실은 맥락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일보에서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 뭐 이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법무부가 도입한다고 하는 거 그 이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보통 형사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장제원 아들 노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 초기부터 비싼 변호사들 쳐대고 있죠. 지금 이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그 노엘한테 비싼 변호사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런 경우에도 비싼 변호사를 쳐들여갖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근데 당연하게도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 비싼 변호사가 뭐 흔히 말하는 전직 대법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총장 뭐 그런 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딱 다가와서 제가 변호합니다 라고 명함 내밀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겁을 먹죠. 쫄죠. 쉽게 말하면 쫄죠. 쫄면 그 다음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을 테니까. 물론 미국식으로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 것이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충분한 변호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특권을 가지고 있는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비율이 54%입니다. 이것도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재판 단계에서 반 정도밖에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요. 나머진 다 국선이거나 국선이면 대충 또 해도 사실 뭐 국선 변호비 얼마 받겠습니까? 별로 의미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 정도는 이 변호에 이런 어떤 변호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 단계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에 참여한 1%밖에 안 된다. 그 1%가 대부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한 걸 받고 사실 유도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조작된 아니면 뭔가 강압적인 아직 뭐 별건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얘기는 이런 거죠. 반대를 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게 법무부 밑에 있으니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사실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변협과 법원과 법무부의 그 각 사무실에서 일종의 이 커미티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사회 구성한 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법무부 영향력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공공변호인단이라고 하는 지금의 법률구조공단 같은 비슷한 거지만은 이거 말고 제3의 소위 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니면 의회 쪽에 국회의 어떤 통제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뭐 형사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독립성의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거는 변호사협회의 직역 충돌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돈을 벌어먹을 게 적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매우 뭐라고 하나 모렴치하고 자기들 이익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 솔직히 변호사가 몇만 명이 있어도 제대로 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힘이 있는 자들, 전관 아니면 뭔가 한 가닥씩 했던 애들이 주로 돈을 싹쓸이 하죠.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그리고 그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돈을 끌어먹고 있는 대부분의 그 전관이라든가.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불구속 수사 쪽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이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이 많은 변호사들이 공공 변호사들이 옹호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선 변호사들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얘기다. 말하자면은 오히려 이렇게 변호인 쪽이 확대되면은 보다 더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살아남고 지금처럼 무대뽀로 정관이라든가 하는 힘 있는 애들이 싹쓸이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목소리가 큰 애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정관 출신 애들 변호사들이 이 변호인 변협이라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주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못하는 상황. 또 하나 물론 이것은 당연히 법률구조공단과 역할이 아무래도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과 법무부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그걸 조정 못 해내겠습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제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소위 이제 변호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금의 이제 일종의 기득권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까운 변호사 애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무조건 이 형사공무원 변호인단한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통상적인 수사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고 불이익은 결국은 피해자 감당해야 되는 모순점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경찰이 쉽게 빠르게 이렇게 수사하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 혹은 일종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아니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호도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건 자체의 이 진술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복잡한 문제가 개입돼 있을 수도 있고 까뜩 잘못해서 진술 잘못 초기에 진술서 잘못 장서가면은 그것이 발목 잡혀서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재판으로 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공공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거꾸로 지금까지는 경찰이 빠르고 신속하게 잘해왔다. 근데 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형사공공변호인이 개입해갖고 시간을 질질 늘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제기인데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피의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는 거죠. 피해자들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건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피의자도 좋고 피해자도 좋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빠른 어떤 사건의 처리와 동시에 가야 되는 게 정확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의자가 동의하는 바에서는 이거는 형사공공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하고 호르몬 살 필요 없게 하면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형사공공변호인이라는 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공공변호인단의 변호도 동시에 가게끔 하면서 이해충돌이 없게끔 하면서 정확한 비교적 형식적으로나마 정확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정확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의 시스템에 순응되어 있는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잘 되고 있고 빠르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하냐라고 하는 물론 일부의 어떤 우려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일부 피해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절차로 악용될 수 있다. 왜냐?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피의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악질적인 피의자가 그걸 이용해 먹으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 그게 우려된다고 아예 형사공공변호인단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사실 지금 이 형사공공변호인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서도 반도 변호인의 도움을 못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국선밖에 안 되는 거죠. 국선도 그냥 대충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인 거고 대충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미국식으로 보면은 진짜 이 경찰 조사할 때 변호인이 참여해갖고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1%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빼공 사람들은 그냥 경찰들이 압박하고 빨리빨리 하자 그러면은 대충 시인하고 그냥 지장 찍고 말고 그걸 또 검사나 판사들이 대충 뚱뚱 그러니까 엉터리 수사 엉터리 재판이 돼갖고 실제로 범죄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장치로서 공공변호인단의 신설은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변호인들만의 어떤 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왜? 실제로 법률적인 걸로 따질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냐? 아니다. 중요한 거는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말하자면 범죄의 진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변호인단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공변호인단 무슨 공당이 되든 뭐든 거기에 범죄 전문가들 아니면 또한 이 피해자 구조 전문가들 같은 사람들도 넣어서 변호사들은 절차적인 거 그리고 내용적인 것은 범죄 전문가들 심리 전문가든 아니면 형사 과정 전문가든 거기 넣어갖고 이렇게
풍부하게 해내면은 지금처럼 부실한 국선 변호 같은 이런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사공공변호인단의 신설 자체가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꼼수로서 아니면 작은 방책으로서 인단을 신설하려고 했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폭망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완성되려면 변호인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애들은 소위 우리나라 같은 소위 이 막가파식 대충 수사하고 뭐 이렇게 자백 중심으로 수사하고 이런 형태의 관행으로 대해서는 법률 절차만을 아는 변호사는 힘을 못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기득권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로스쿨 출신들이 있는 그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호구지책을 위해서 아니면 실습, 수련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형사공공변호공단의 범죄 전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법정 주변에 있는 범죄 전문가들, 교정 전문가들, 청소년 전문가들 넣어갖고 토탈 패키지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 안정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는 이걸 위반한 놈들이라든가 지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거나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유지하니까 이쪽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죠. 도대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결국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 그것에 결국은 거의 마무리 과정, 뒤쪽 과정이 형사공공변호인단 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층화시키는 거죠. 돈 많고 빽 있는 애들, 그러니까 빽 있는 애들은 빼고 돈 많은 애들은 비싼 변호사 써라. 네?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대신 돈이 없더라도 이런 비교적 양질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구조가 설계돼야죠. 지금처럼 엉망개판이고 돈 있는 애들은 비싼 변호사 사갖고 구속도 안 되고 대충 빠져나가고 재판까지도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애들, 힘 있는 애들은 재판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애초에 불구속 수사에다가 아니면 불기소까지 갑니다. 불이건으로 가는 거 애초에 검찰 출신 애들한테 발르금 매겨갖고 왜? 그래서 검찰에 기소 편의주의가 있는 거고 검찰 마음대로 수사를 했다 안 했다 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탈 종합적인 마인드가 떨어진다. 이걸 위반한 애들이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 이 형사공공변호인단은 변호사의 시점에서 보면 안 된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이 이제 판사 임용에 대한 거죠. 그래서 경력 5년, 10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항상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은 결국은 이탄희가 하는 어떤 그 법은 판사 임용법은 법적 경력 5년으로 낮추는 법은 기득권의 유지를 방지하기 위한 엘리트 판사들의 걸 방지하기 위한 것 그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의 판사들을 임명하려는 목적 아니냐라고 보수 매체에서 공격하는 거죠. 이게 5년이나 10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재판을 기득권을 가진 법률만을 아는 법률 머리만 똑똑한 애들이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일부 판사들, 부장판사급이나 이런 애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국민이 무슨 판사를 원하십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진실을 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는 걸,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판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니네들 좀 잘 모르면서 우리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부장판사나 판사 이런 애들이 언론 기고를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재판은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니네들은 법률의 전문가일 뿐이지 사회의 가치 판단의 전문가라고 니네들이 할 수 있느냐? 특히 범죄 사건이나 아니면 민사 사건 같은 경우 니들이 뭘 아느냐? 결국은 니들도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배심원제로 가는 건데, 저는 배심원제가 꼭 최고의 가치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을 선정할 때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대안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판사들 자체의 어떤 자격, 아니면 그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데 있어서 꼭 판사 개인의 실력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즉 지금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판사가 실력이 탄탄한 애들을 임용해서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오히려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서버 축적, 아니면 데이터 축적 기술, AI 기술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사회면, 왜 기존 판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사건 사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한 이런 부분들은 기계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으로 맡기고 갖고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가는, 절차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한 것은 별도 영역을 하고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판사의 역할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언제까지 원님 재판, 소위 말하는 이른바 절대자의 입장에서 판사가 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지금의 기득권을 가진 판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이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재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치 아주 유능한 판사들이 돈이 적으니까 딴 데로 간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달라, 우리한테 권한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재판을 운영하는 것 빼고 가치의 판단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라.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은 왜 변호사 출신들만 있냐? 저스티스는 3분의 1 정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애들도 임용을 하자. 왜?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면 되는 거죠. 법률 전문가. 합의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 가치 판단을 하는 애를 넣어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 진행은 그 법률 아는 애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 그 과정을 하는 건, 판단은 변호사가 아닌 애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적어도 대법관. 저는 그것을 또 밑으로 떨어뜨릴 필요 있다. 일반 합의제, 합의부 판사, 이걸 참심제라고 한다고 하대요. 합의부 재판하는 거, 2심이든 1심이든, 그럴 때 왜 판사에 변호사가 아닌 애들을 왜 못하게 하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치 판단이나 사물 판단, 그 범죄 영역, 형사적 판단 이런 거, 걔네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판사들이 만기칠남식으로 다 알고 다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게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의 어떤 판사 임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권력을 놓기 싫죠. 왜? 그렇게 해갖고 퇴임해서 개업을 하게 되면 몇 년 사이에 한몫 땡기는 거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기업 재판하고 관련된 이런 소송하면 한몫 땡기는데 그걸 내려주기 싫으니까 결국은 지금 이 재판 방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죠. 조선일보의 딱 얘기가 딱 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조선일보의 능력보다는 특정 방향성이 강한 활동가들로 채워질 것. 이 조선일보가 이 법조 일원화 판사 지명 시스템의 이탄희법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보수신문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기득권 판사들이 얘기하는 능력이 뭡니까? 그건 추상적인 얘기 말고 재판 운영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치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형사재판에서의 범죄 영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하나의 사람한테 딱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재판 운영과 가치 판단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합의보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경력 혹은 다른 어떤 전문적인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는 걸 왜 반대하느냐? 그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얘들은 도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기득권을 가진 집단과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신문에서는 왜 김현정 출신 판사가 뭐가 문제냐? 똑똑하고 좋기만 하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놓고.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김현장 가는 게 당연하지. 나머지 찌끄러지들이, 예? 거기 못 간 애들, 이진들이 편서 임명되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순혈주의, 에리트주의, 그게 그 논란을 이렇게 확산시켜갖고 결국은 이 판을 파토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보수,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그리고 기득권 판사들이라든가 기득권 변호사들의 수작질이죠.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하느냐. 국민들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딱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순혈주의가 뭐가 나빠? 니네도 시민사회 참여, 시민사회 투쟁했던 애들, 민병 같은 애들이 참여하는 게 더 무서운 거지 라고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이 여기가 아니죠. 판사들 니네들은 여태까지 재판을 어떻게 잘해왔느냐? 제대로 해왔느냐? 데이터는 있느냐?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길래 니네들이 이 시스템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재판, 엉망개판인 재판이 얼마나 있어? 잘한 거 얼마나 있어? 평가 받아본 적 있어? 평가도 안 받아보고 재판에서는 모르면서 지금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논점을 놓치면은 이 법적 일어나 판사 임명, 이거는 다시 또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꼭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게 판사가 된다는 하는 그런 원칙은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 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가치의 충돌, 사실의 분별, 이거를 법만 공부하는 애들이 뭘 하느냐? 대부분 다 그리고 판례라잖아요. 판례라는 건 새로 생기고 새로 판단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각으로 했던 애들의 판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판례가 맞다고 할 수 있느냐? 지들이 만들어낸 가치일 뿐이지. 그것부터 평가를 한 후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소리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판사들이 대우 적다고 하는 앙탈일 뿐입니다. 앙탈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셨나요? 어떻게 보면 투정일 뿐입니다. 투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앙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대부분 도제식 수련이에요. 꼭 도제식 수련을 해야 됩니까? 그게 더 적절합니까? 그럼 도제를 했던 그 슈퍼바이징 했던 판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위가 보장해 줍니까? 지금은 그런 거죠. 판사 1인당 연간 464건의 재판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사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 가치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판단의 여부를 다른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거를 지들이 다 가치 판단도 해, 사실 판단도 해, 다 CG를 하지도 못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 1인당 연간 460사건을 하루에 하나 반을 해야 된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건 대충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 그 신문이라든가 매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다루질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대안은 뭐고, 그냥 숫자만 갖다 놓고 한국의 법관이 적고 사건 수가 많고 그러니까 증언해야 되고 뭐 비송사건, 본원사건만 뭐 안 하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편협하고 공급자 중심, 판사들 중심 또는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 집단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이 썩었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즉 법조 출입하는 애들이 판사들 발라주고 변호사를 발라주는 쪽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 재판 받는 사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탄희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물론 이탄희의 그 어떤 사법개혁본에도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재판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정의에 맞게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풍부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풍부하게 수사했느냐, 사실관계가 밝혀졌느냐, 절차는 지켜졌느냐. 그래서 형사 본건 변호인들도 필요한 거고, 또한 이 판사들도 역시 자기가 못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는 사건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져오는 사건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근데 이 기득권 변호사 집단들이라든가 이 기득권 집단들은 다른 어떤 사회 영역에서의 완충지대를 두지 않으니까 그거는 독재 정권을 거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거친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즉 재판까지 올 필요 없이 중간에 화해라든가 아니면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까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재판 전 화해나 조정 같은 형태인데, 근데 그거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왜? 기존에 있는 판사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거 불만 있으면 이쪽으로 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한 거죠. 최종적인 심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형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오심제도 같은, 그러니까 오심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재판 시스템 자체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 학교 내에서의 어떤 이 폭력범죄, 폭력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자체의 어떤 이 청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 거기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조치 같은 거는 국가 시스템이 받쳐준다. 그리고 어떤 기업 내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들이 조정하는 부분을 법원이 터치하지 않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다시 거기에 되는 이런 방식의, 꼭 판사가 모든 거를 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이거는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그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인 거예요. 현대민주주의 국가가 법치주의 국가와 다른 거는 모든 거를 법이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그건 비극이죠. 판사들 지들이 뭘 합니까? 판사들이 판단하기 전에 이미 국가기관인 경찰하고 검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권력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작동 안 되는 거죠. 권력이.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됐던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 원리는 법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사회 공동체의 합의와 가치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최악의 경우에 법으로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선거가 있어도 모든 게 다 재판으로 가. 고소고발해.
실제로 하지도 않을 거, 지키지도 않을 법들. 법은 형이화되고 판사는 소위 말하는 수단화되고 국가 권력은 사유화되고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은 다 그냥 법원 문 앞에서 적체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그게 대한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런 집단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력적 이익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국회의원 놈들도 역시 비슷한 다 그 도둑놈들이 많아갖고 결국 그 얘기는 안 해요. 결국 그 문제라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 사회 시스템을 법원으로 가기 전에 조정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실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경찰 앞에 배당되는 채권 채무, 돈 빌리고 이런 사건들은 법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원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도 판사들 몰라요. 거기 실제로 재판 땅땅 한다 하더라도 해결 안 돼요. 못 주겠다고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돈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전에, 그 이전에 조정 화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효과적으로도.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거든요. 현대국가에. 지금 나오는 판사 1인당 사건이 많다. 뭐 판사를 어떻게 임명해야 된다는가. 이거 다 사기꾼들의 얘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질적인 얘기가 언급되지 않는 한 이건 사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 하죠. 누가 판사가 돼야 되느냐. 법조계 흔든 법관 선발 논란. 이런 얘기들이죠. 노컷뉴스 같은 데도. 어떤 재판을 원하냐? 법관이 먼저 선발전에 넣는 이거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재판을 원하느냐에 대한 것부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국민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니들이 먼저 해라. 왜? 법관들 잘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은 그냥 일종의 공동화 전략이죠. 밑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익은 고위 법관들이라든가 기득권자들이 갖는. 물론 이 노컷뉴스의 이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법조 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고 현실 안주만 하려고 했다. 이 관련된 기사 중에서 아마 노컷뉴스의 이 딥뉴스, 누가 판사가 돼야 되나, 법조계 흔들 법관 소멸 논란이라고 하는 기사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말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기사입니다. 결국은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법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 기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다른 대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거기까지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죠. 결국은 변호사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고 어차피 그 애가 그 밥에 그 나물들인데 이런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좋은 판사가 뭐냐? 법원은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대법원 고위 법관 애들은 좋은 판사 난 필요 없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좋은 판사 필요 없다. 재판을 진행하고 가치 판단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맡기면 된다. 즉, 왜 모든 거를 자기들이 다 껴안으려고 하느냐? 감당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하는 얘기가 딱 이거죠. 자기 사건을 꼼꼼히 심리받기 위한 국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배신자가 섞여 있는 어떤 재판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뭐냐? 분쟁 해결이냐? 아니면 결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말장난이죠.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 애들 말장난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본질적인 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쟁 해결이냐?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결과 중심이냐? 이건 말장난이고 결국은 본인들이 법관들이 가치 판단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실 판단을 어렵다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영역을
적절히 분점하는, 분립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AI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고, 여기 그런 얘기 나와요. 여러 가치관이 부딪히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숙고할 판사가 필요하다면 심리학자, 생물학자가 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 가치관, 사실의 판단, 가치의 판단, 이런 영역을 판사들이 못하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재판 진행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쪽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판사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사건 같은 경우는 AI한테 시켜도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 판사 부족, 이 논란의 핵심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밀리는 거겠죠. 아무튼 이 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30분 내에 끝내려고 했더니 30분 내에 끝나지 못하고 40분 넘어갔네요. 왜 제가 30분에 끊으려고 하면 30분으로 동영상이 잘려서 그래요. 그 붙여야 돼서 시간이 걸려서. 하는 김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비정년 트랙 전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정년 트랙 전임 교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겁니다. 교수한테 비정년 트랙이 있고 정년 트랙이 있다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극악한 경우죠. 재단한테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 고용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일은 써먹기 편하고, 대신 쉽게 자를 수 있고,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대한민국 사학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일명 계약직 교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뭐 비정년교원.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전임교원에 준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권한은 1년에 2년마다 재계약했어요. 저도 서울디지털대학에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했어요. 되게 치욕적이죠. 그 뒤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실제로는 이제 제가 경찰학과장도 했지만, 경찰학과장도 했는데 학과장인데도 비정년이에요. 그래서 총장한테 정년 올려주실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까라 씨발, 뭐 욕하진 않았지만 나와버린 거죠. 사실 계단이 불합리하다는 게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사실은. 즉 비정년 교원, 비정년 트랙 교원들이 학과장도 하고 보직도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생각해보면 고용이 보장 안 된 비정년이 그런 학교의 중요 직책, 뭐 아니 이제 일을 하는 직책에 맡기는데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렇게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교육부나 이런 애들이 묵인한 거고, 싸니까 싸지만 자리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거죠. 모건대, 중부대, 대전대는 그 비정년 교원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계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년인 애들은 별로 일 안 하고 논문 대충 써도 그냥 보장이 되니까 강의질은 떨어져도, 그리고 뭐 욕은 먹어도 뭐 잘리지 않으니까 또 연봉 엄청나게 받아가고. 근데 일을 안 해. 주로 일은 비정년 애들이, 계급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게 변호사랑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 애들, 정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돈 많이 받아가고 했지만 사실 그런 거 없는 로스쿨 출신 애들은 그냥 뭐 해도 사실 뭐 그런 거 돈 별로 못 벌잖아요. 그래도 뭐 좀 했지만 이게 참, 저도 거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디지털 대학교 나왔냐. 더럽죠. 네? 눈에 뻔히 보이죠. 저는 그때 학교 홍보도 많이 해주고 제가 경찰학과를 많이 키웠는데 실제로 대우는 비정규직인 거예요.
겉으로는 교수랍시고 경찰학과 이렇게 써먹고, 지들은 광고에 써먹고, 학교 광고에 대우는 안 해주고,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뭐 어쨌든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좀 그렇지만은 계속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정년으로 올릴 생각이 없구나 라고 최종 총장한테 확인받고 확인받았다는 게 얘기했더니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제 나오게 됐죠. 이런 형태의 것은 결국은 사립학교 개혁의 문제, 사학재단을 개혁해서 바꿔야 되는 문제들과 연관이 되는 건데, 결국은 시간 강사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직종별 계급 문제, 기득권 문제, 대학사회가,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왜 이렇게 썩었고 엉망인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가, 기사가 떴길래 울분에 차갖고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그만뒀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냥 따로 서로 딴 길 가는 거죠. 굳이 뭐. 근데 이제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박사가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적된 박사가 30만 4천 223명. 진로 확정 비율이 69%. 그러니까 가만 끄는 긴데 고급 갈 곳 없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너무 박사학위를 남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근데 그 뭐 자기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선택이니까 돈벌이 하려면 허접한 박사라도 주고, 그래서 사실 글도 제대로 못 쓰는 박사, 좀 말 같지도 않은 박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박사에서 전문 분야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저 쓰레기 새끼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그런 허접한 인간들도 많은데, 어느 영역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또 반대로 진짜 어렵게 공부해 갖고 진짜 실력 있고 논문도 상당히 좋은데 학교 이름 또는 뭐 백이 없어서 그냥 시간 강사로 빙빙 돌다가 시간 강사도 못 해갖고 그냥 어디 다른 일 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고급 박사급의 고급 두뇌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엉망개판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일정 정도 시장에 맡긴다는 것도 사실 좀 우스운 거지만, 다른 어떤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뭐 이것저것 박사 공부하고 이럴 때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뭐 박사 쪽으로 해서 공부해서 제 영역으로 가겠다라고 했었지만, 그 불이익은 감내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불이익을 감내할 수준은 참 어렵습니다. 강의만 해서 프로젝트에서 먹고 사는 게 참, 그냥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지.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었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박사를 받아도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영역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건가요? 하여튼 이 박사학위 졸업자 30만 넘었다는 얘기 듣고 생각이 많습니다만, 근데 제가 뭐 딱히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근데 최소한 첫 번째, 제대로 된 박사 학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엄정한 검증 시스템은 필요하다. 개나서나 수준도 안 되는 박사를 그냥 막 남발하는 그런 거는
그리고 박사를 안 받아도 전문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영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박사라는 자격증 라이센스가 필요하니까 하는데, 사실 실력 있는 애들이 박사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지 않은. 제가 일본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박사 안 받으려고 한다. 왜? 굳이 박사를 받을 이유가 뭐냐? 왜냐면 자기가 하는 이 연구라든가 이 영역에서는 자기가 최고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굳이 박사 없어도 데려간다.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런 실력 없고 그런 애들이 자격증으로 밀어붙여 갖고 그걸로 역시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이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꾸로 전문가들을 뭉개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너무나도 그냥 이건 뭐 극악한 시스템 아니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회지나 이런데 뭐 글 써달라고 하는 것도 딱 보면 참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같이 있으면 같이 똥 묻는다. 근데 그런 학회지도 많거든요. 학술지. 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게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냥 다 그냥 똥통 속에서 굴르는 거죠. 그래서 에휴,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했냐? 더러워서 피하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도저도 싫어서 작가의 길로 가겠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는 그냥 계속 하는 대로 하고 지금 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살아왔던 길 이런 것들 자서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마추어적인 거 말고 지금 책 내는 거 얼추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작가 교육원 같은데 아니면 프로 작가들 밑에서 한번 수련을 한번 받아보려고, 정식 교육을 좀 받아보려고 해서 요시민이가 하는 것처럼 뭐 작가의 길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것도 인생 산모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저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뭐 쓸데없이 오늘 또 이런 얘기 해버렸네. 어쨌든 가끔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그 글 쓰는 매력에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뭐 사실 인간의 삶에 뭐 제한이 뭐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또 이것저것 날씨도 좋은데 또 라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